중국 해군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052 D급 구축함 한 척이 동중국해에서 의문의 폭발로 2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함선의 잔해는 안쪽부터 녹아 있었고 전자장비는 전소 상태였으며 무엇보다 중국 측 레이더나 조기경보 시스템은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어요. PLA는 지금껏 첨단 전자전 강국을 자처해왔지만 단 한 줄기 레이저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건 전쟁도 경고도 아니에요. 한국형 레이저 무기 KHLC 돔의 무음의 처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술 학살이죠. 중국은 수년간 해군 굴기를 외치며 항공모함, 타입 055, 052D 등 무기를 앞세워 아시아 제해권을 노려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발, 단 한 번의 빛으로 그 야망이 산산조각 났어요. 더 놀라운 건 공격 직후 중국 국방부가 내부 결함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본과 미국의 감시 위성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중국은 진실을 감추려 했을까요? 당연하죠. 시진핑 정권 입장에서 이건 국가 체면이 걸린 참사입니다. 단돈 2초 만에 10억 달러 규모의 전함이 조용히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것도 레이더나 전파 탐지 없이 당했어요. 더 큰 문제는 당시 인근 해역에서 무려 3척 이상의 중국 함정이 동시에 통신 두절 상태에 빠졌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일 타격이 아니라 일종의 해상 마비 작전이었던 거죠. 한국 해군이 중국 해군을 상대로 치밀하게 준비한 첫 번째 경고였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혹시 미국이 배후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KHELC 돔은 물론 한국 독자 기술이지만 AI 모듈 일부는 한때 미군과의 공동 연구에서도 파생됐던 거잖아요. 그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이후 기술 주권을 절대적 안보로 설정했고 한화 디펜스와 삼성, ADD가 중심이 되어 KHL을 100% 한국형으로 재설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돔은 미국조차 실전 배치하지 못한 고출력 레이저를 실전화한 유일한 사례예요. 미 해군은 아직도 100kW급 실험 단계를 못 넘었지만 한국은 이미 300kW급 통합형을 실전 배치한 상태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돔 한 발이 가져온 전략적 파장은 단순한 구축함 손실 이상이라는 말이군요. 정확히 말했어요. 중국의 해상 전략 자체가 무력화된 겁니다. 왜냐면 앞으로 PLA는 어떤 전함을 출동시키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빛의 죽음이 언제든지 그들을 조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미사일 궤도라도 추적했지만 레이저는 속도도 경고도 없습니다. 게다가 통신 마비까지 동반되면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기술 사냥이 되는 거죠. 문득 이런 질문이 듭니다. 일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일본도 해상자위대를 키우며 한중일 해군 균형을 유지하려 했는데 이번 사건 이후엔? 일본은 사실상 침묵 중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국 쪽과만 대화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역시 KHL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전통적으로 미 해군과의 공동작전을 전제로 하기에 독자적인 에너지 무기 개발이 늦었고 지금도 ASA 레이더 체계에 의존하는 수준이죠. 한마디로 빛의 속도 전쟁에서 일본도 탈락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동아시아 해군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은 역사적 전환점이군요. 맞습니다. 이건 레이저 한 줄기가 동부가 해군 권력 지도를 다시 그리는 순간이에요. 미국은 동맹으로서 한국을 재평가하고 있고 중국은 공황 상태에 빠졌으며 일본은 방향을 잃었어요. 그 중심에서 한국은 빛으로 무장한 채 침묵 속에 단호하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방어국이 아니라 기술 패권국이다. 이번 사건 이후 군사 전문가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건 공격의 실체였습니다. 전통적인 전투에서는 미사일, 어뢰, 포격 등 물리적인 흔적이 남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번 시돔 공격엔 아무런 잔재도 추진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EMP 파장조차 포착되지 않았어요. 마치 하늘에서 빛 한 줄기가 내려와 목표물을 녹여버린 것처럼 사라졌죠. 그리고 바로 그 기술, KHLC 돔이 대한민국 해군에 의해 배치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가 경악한 겁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레이저 무기는 아직도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조차도 HELIOS 시스템의 실전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국은 아직 출력 30kW 수준도 안정화하지 못한 상황인데 말이죠. 그런데 한국은 300kW급 레이저를 이미 KDX-3A형 구축함에 통합해서 실전에서 운용하고 있다는 건 완전히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린 겁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걸 이렇게 조용히 준비해왔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한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전술 전체를 바꾸는 핵심 자산이에요. 시돔은 기본적으로 다중 위협 동시 타격이 가능합니다. 스텔스 드론, 미사일, 고속정, 심지어 해상 UAV까지 한 번에 감지하고 자동으로 위협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공격을 진행해요. 놀라운 건 이 과정이 사람이 조작하는 게 아니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레이저 타겟팅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반응 속도보다 빠른 판단이죠. 근데 AI에 의한 무기 자동화는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자율살상 시스템은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많은데 한국이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배치해도 괜찮을까요? 중요한 건 통제와 목표 설정입니다. KHL 시돔은 완전 자율 무기가 아니에요. 표적 감지와 우선순위 판단은 AI가 하지만 최종 교전 권한은 인간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상의 반응 속도를 실현한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은 순수 방어형이에요. 능동 방어의 개념을 뛰어넘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렇다면 중국이나 일본처럼 레이더와 미사일에 의존하는 국가들에겐 정말 악몽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 일본은 아직도 SM-3 요격 체계와 패트리어트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시돔의 대응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죠. 맞습니다. 심지어 중국이 자랑하던 타입 055급 미사일 순양함도 시돔 앞에선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대공 미사일을 많이 실었더라도 그것들이 발사되기도 전에 타겟팅 장비가 무력화되면 그 함선은 떠다니는 쇳덩이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이 시돔의 실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 혈안이 되어 있지만 기술 격차는 이미 10년 이상 벌어져 있다는 게 군사 분석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시돔이 단순히 한두 척의 함정에만 배치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2030년까지 14척 이상의 구축함, 호위함, 심지어 무인 해상 플랫폼까지 KHEL 탑재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화된다면 동북아 해역에서 한국이 만든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확해요.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투명 방어 전략의 핵심이에요. 기존의 군비 경쟁은 더 큰 배, 더 많은 미사일이었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보이지 않는 압도로 전환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정적 순간에 모든 걸 끝내버리는 그 한 줄기의 빛. 중국이 경악하고 일본이 침묵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돔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바다는 이제 다르게 읽혀야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중국이 자랑하던 전자전 장비들이 단 1초 만에 무력화됐습니다. 레이더, 무용지물, ECM, 작동 실패, 스텔스 코팅. 빛 앞에선 아무 의미 없습니다. KHL 시돔은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물리 법칙 자체를 이용한 절대적인 지배력입니다. 기존 무기 체계는 반응과 방어에 기반했지만 시돔은 아예 적의 작동 자체를 초기화시키는 기술이에요. PLA가 아무리 최신 레이더를 장착하고 스텔스 기술을 도입해도 단 하나의 레이저 펄스로 전자기 기반 전체가 녹아내린다면 그 모든 투자는 물거품입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중국이 사용 중인 JY-27A 장거리 레이더는 러시아의 레조나 N와 함께 스텔스 탐지 가능 기술로 분류되지 않나요? 미국도 해당 시스템을 경계한다고 알려져 있던데 정말 그 정도 레이더마저도 무력화되는 겁니까? 당연히 됩니다. 중요한 건 탐지 능력이 아니라 생존성이에요. JY-27A나 JY-26 레이더는 대형 고정식 시스템으로 출력이 강한 만큼 피탐성도 매우 큽니다. 시돔의 고출력 레이저는 이들을 0, 3초 만에 추적, 표적화, 파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한 미 합동 모의 훈련 중 유사한 레이더 모듈이 KHL 시뮬레이션에 의해 완전히 무력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훈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도 그 성능에 크게 놀랐죠. 전자전 시스템 역시 비슷한 운명을 겪겠군요.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ECM 패키지, 그 정밀함과 반응 속도가 무기화된 레이저에겐 아무 의미가 없어진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ECM은 전자파 간섭으로 미사일을 유도방해하거나 드론을 혼란시키는 용도지만 레이저는 직선, 광속, 열 집중이라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합니다. 간섭도 안 되고 방해도 안 됩니다. 게다가 시돔은 지능형 센서를 통해 광학 기반으로 표적을 추적하기 때문에 전파 교란이 전혀 통하지 않아요. PLA가 자랑하던 타입 055에 장착된 ECM 시스템조차도 시돔 앞에서는 그저 빛을 맞기 전에 전조현상일 뿐입니다. 스텔스 기술도 마찬가지겠죠. 일본은 F-35를 중심으로 해상 자위대와 항공전력을 재편하고 있지만 시돔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스텔스 개념 자체가 무력화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텔스는 탐지 회피를 목표로 하지만 시돔은 탐지가 아니라 상시 감시와 자동 추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의 빛 반사, 열 신호만 있어도 AI는 자동으로 표적을 잡고 조준을 완료합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F-35A도 적어도 접근 시 KHL의 레이저 감지망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몇 초 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무기는 빠르게 진화했는데 일본은 아직 은신 개념에 머물러 있는 셈이죠. 중국은 그래도 그걸 인지하고 H-20 스텔스 폭격기와 J-32를 투입하려 한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은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ADD와 하나 시스템은 공중 KHL 플랫폼을 개발 중입니다. KF-21에 레이저 요격 모듈을 장착하는 게 핵심인데 공대공 에너지 무기를 실현할 수 있다면 앞으로 하늘에서도 빛의 방패가 구축되는 셈이죠. 다시 말해 해상 시돔에서 공중 레이저 체계까지 확장하는 순간 중국의 모든 스텔스 전략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술이론이 아니라 이미 프로토타입까지 나온 상태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개혁 2050 계획에 포함된 항목입니다. 레이저 한 줄기만으로 중국 해군의 한 전역이 지도에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 한 척의 052D 구축함이 파괴된 사건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 전체의 지휘 통제 체계가 붕괴된 겁니다. 당시 동중국해 인근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타입 056 호위함 2척과 보급선 한 척은 동시에 통신이 두절되었고 인민해방군 남해함대 사령부는 92분간 해당 지역 함정과의 연결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해당 해역은 중국 입장에선 블랙홀이 되었고 대한민국 해군은 그 영역을 완전 통제한 셈이죠. 해역 전체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건 전례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미 해군이 걸프전에서 이라크 레이더를 동시에 마비시킨 적은 있었지만 그건 해상 전자기 폭격을 동반한 대규모 작전이었죠. 반면 이번 시돔의 작동은 조용했고 빠르며 정밀했습니다. 단지 한 척의 KDX-3A급 구축함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그 레이저 공격 하나가 주변 100km 범위의 해군 체계를 무력화했다는 건 이제 단일 플랫폼이 하나의 전구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이 상황을 절대 인정하지 않지만 민간 위성 데이터와 국제해양 AIS 자동 식별 시스템을 분석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고 전에는 수십 개의 중국 함정이 활동하던 해역에서 공격 직후 4시간 동안 단 한 척의 신호도 포착되지 않았고 이후 해당 함정들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황급히 철수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무언가 통제 불능의 일이 벌어졌고 그 원인을 중국 스스로도 파악하지 못한 채 전략적 철수라는 포장만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중국은 해상시 4ISR 체계를 강화해왔고 디지털 통신과 위성 기반 명령 체계도 한층 발전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어떻게 그런 대형 시스템이 단번에 붕괴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시돔의 공포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타격만 하는 게 아니라 적의 전자기 기반 자체를 적응형 무력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고에너지 레이저를 목표물뿐 아니라 특정 전파 주파수 대역에 동기화시켜 발사하면 그 주변의 통신기기, 레이더, 이성 송신기까지 모두 과열되거나 셧다운됩니다. 이건 EMP보다 조용하고 사이버전보다 즉각적이며 전파 교란보다 확실합니다. PLA가 그동안 쌓아온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 자체가 시돔 앞에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술이 동북아 전체 군사 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겠네요. 일본도 해상자위대 중심으로 통합작전 능력을 구축해왔는데 만약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동일하게 마비되는 건가요? 일본의 경우는 좀 더 방어적이긴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SM-3 미사일도 이지스 시스템도 전부 전자 기반이고 시돔은 그 기반을 정밀하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최근 시뮬레이션에서는 KHL이 일본 구축함의 레이더 도물수 초내에 국소 열파괴시키고 센서망을 차단하는 테스트 결과도 있었죠. 아무리 고성능 장비라도 그것이 작동조차 하지 못하면 무력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는 누가 먼저 쏘는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모든 걸 꺼버릴 수 있는가의 시대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미국이 동맹국들, 특히 일본과 함께 자유인도 태평양을 지킨다고 주장하는데 정작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혼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전략적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술적 리더십은 이미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기술을 수출보다 안보자산으로 분류했고 그 결과 시돔은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기술로 유지되고 있어요. 미국이 이끄는 질서 속에서 기술적으로 독립적인 한국이 해양 통제권을 행사하는 이중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미국을 따르지만 한국은 기술로 스스로의 바다를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한반도 남단 해역에서 지금 PLA는 지도에서 지워진 채 흔들리고 있는 중국은 지난 10년간 무인기 방어, 레이저 확산 차폐, 전자기 간섭 기술 등 다양한 레이저 방호 시스템을 개발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PLA는 특수 코팅 페인트, 고열 반사 재질, 심지어는 표면 냉각을 통한 열 분산 기술까지 시험했죠. 하지만 이번 시돔의 작전 결과는 이 모든 기술이 실전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아무리 탄소 나노튜브로 도료를 바르고 열 흡수 패널을 설치해도 KHL의 300kW급 출력 앞에서는 분자 구조 자체가 붕괴됩니다. 실험실에선 막히던 빛이 바다 위에선 상대를 증발시키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PLA가 채택한 방호 기술 중에는 미국 DARPA에서 실험한 다층 반사방지층 기술과 유사한 것도 있지 않나요? 그 기술이 기본적으로는 열 반사와 표면 고도율 조절을 통해 에너지 분산을 유도하는데 왜 시돔 앞에서는 먹히지 않았던 걸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 기술의 핵심 한계는 연속 발사 에너지에 대한 내구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즉, 짧은 시간 단발적인 비대는 효과가 있지만 시돔은 연속 조사와 자동 조준을 통해 집중 에너지를 초당 수천만 줄씩 가하는 구조예요. PLA가 채택한 열 반사 재료는 약 1200도까지 버틸 수 있지만 KHL의 조사점 온도는 순간적으로 6.800도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조사 지점을 초당 30회 이상 추적 보정하는 기술까지 적용돼 있어 반사재가 손상되면 그 이후는 연쇄 파괴로 이어지죠. 그럼 PLA가 선택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은 아예 없는 겁니까? 혹시 기동 회피라든가 전자기 그림자 속으로 숨어드는 전술로 피해갈 여지는 없을까요? 그런 수준의 회피로는 무의미합니다. KHL은 AI 기반 초광속 추적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서 표적이 아무리 고속으로 회피해도 레이저빔은 수천 분의 1초 단위로 보정을 반복하며 따라갑니다. 미사일은 목표가 회피하면 빗나갈 수 있지만 빛은 그 자체가 추적하는 무기입니다. 실제 시뮬레이션에서는 시속 200km로 움직이는 고속 해상 드론을 7초 안에 정확히 명중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게다가 시돔은 열신호, 반사광, 전파까지 복합 분석해서 표적을 탐지하므로 숨는다는 개념 자체가 무너집니다. 중국이 최근 개발 중이라고 하는 액티브 연기 방출 시스템도 효과가 없겠네요. 레이저를 확산시키기 위해 입자를 공중에 분사하는 기술인데 그건 실험실에서 일부 효과를 보인 바 있잖아요. 그 기술 역시 필드 환경에선 완전히 실패한 사례입니다. 바닷바람, 습도, 기온 등 다양한 외부 요인 때문에 입자 밀도가 유지되지 않고 오히려 레이저가 입자 간 반사를 통해 광학 산란을 일으켜 더 넓은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요. 실제로 2024년 여름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해당 기술을 시험했을 때 오히려 부근에 있던 레이더 안테나가 산란된 레이저에 의해 과열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LA는 이 기술을 조용히 폐기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시돔에 대한 대응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KHL 시돔의 진짜 무서운 점은 그 레이저 출력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은 지휘관의 판단, 조작자의 반응 속도, 명령 체계에 의존했지만 시돔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센서 군집을 통해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위협 요소를 자동 식별한 뒤 1, 2초 내에 타격 결정을 내립니다. 적이 레이더를 발신하든 미사일을 발사하든 혹은 은밀하게 접근하는 드론이든 인간의 개입 없이도 시돔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전쟁에서 판단 시간이 제거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AI가 적과 아군을 자동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만약 민간 어선이나 중립국 해양 드론을 위협으로 오인할 경우 오작동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닐까요? 자동화가 과도하면 예기치 못한 충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지만 시돔은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강화학습 기반 판단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한국은 지난 5년간 실제 해상 환경에서 120만 건 이상의 영상, 열신호, 전파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를 AI가 지속적으로 학습해왔습니다. 따라서 시돔의 AI는 단순히 모양이나 속도만 보는 게 아니라 열신호 패턴, 전파 주파수, 추진 방식, 표면 반사율, 심지어는 특정 국가의 암호화 통신 패턴까지 분석합니다. 오작동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0.002% 이하로 현존하는 어떤 자동화 방어 시스템보다 정밀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판단하지 않는 무기 체계는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미국조차도 자율살상 무기의 전면 배치는 윤리 문제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실전 배치까지 이끌어낸 걸까요? 그 차이는 기술 철학에 있습니다. 미국은 기술이 정치의 도구라는 관점이 강한 반면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 이후 기술이 생존의 조건이라는 철학으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위협이 상존하는 구조이고 실시간 위협 탐지와 대응 능력이 생존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시돔은 완전 자율 살상 시스템이 아니라 조건부 자율 방어 시스템으로 분류됩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규칙 하에서만 작동하며 최고속 반응성과 최고 정확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새로운 균형점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단순히 해상용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겠군요. 공중, 지상, 혹은 우주에서도 응용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실제로 ADD는 이미 이 시돔의 AI 시스템을 KF-21 전투기와 군 위성 방어 플랫폼에도 확장 적용 중입니다. 특히 위성 요격을 위한 KSAT 프로그램은 AI 기반으로 위협 판단부터 요격 결심까지 0.7초 내에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의 TJD나 일본의 SM3 체계보다 약 40%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우리가 만든 AI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기계가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고 결단을 내리는 전술 파트너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쟁 양상은 완전히 바뀌겠네요. 사람이 누르지 않아도 되는 무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표적, 판단과 실행 사이에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는 구조. 결국 기술을 먼저 가진 나라만이 전장을 설계하고 룰을 정의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룰을 지금 한국이 먼저 작성하고 있습니다. 시돔은 단순히 방어 무기가 아닙니다. 이는 전장을 설계하는 기술, 위협을 정의하는 기준, 그리고 억제력의 미래를 결정하는 플랫폼입니다. AI가 판단하고 레이저가 집행하며 인간은 그 결과만 확인하는 구조 속에서 PLA와 일본 해상자위대는 아직 대응이라는 구시대적 접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무응답 대응 시대로 진입했고 그 중심에 시돔과 AI 센서 네트워크가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공식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2024년 9월 경북 고성의 ADD 극비 실험장에서 진행된 한 실험이 있습니다. 당시 명목상은 고출력 레이저 추적 정밀도 검증이었지만 실상은 적외도 위성 모해체를 레이저로 요격하는 작전이었습니다. 해당 모해 위성은 약 180km 고도에서 시속 24,000km, 즉 마하 20의 속도로 통과하도록 설정됐고 KHL 프로토타입이 발사된 지 0.8초 만에 목표에 열 응답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성능이며 사실상 우주 요격 기술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아직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국제법상 논란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위성 요격은 무기화된 우주 경쟁의 서막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고 미국조차도 2008년 SM3로 자국 위성을 격추했을 때 상당한 외교적 반발을 받았지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비밀리에 실험한 것이 공개되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압박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우려는 이해하지만 중요한 건 무기화가 아니라 무력화의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KHEL은 파괴가 아닌 마비를 목적으로 한 설계입니다.
실험에서도 실제 위성을 격추한 게 아니라 모의 위성에 탑재된 전자기 센서와 신호 모듈을 열분해로 무력화하는 수준이었죠. 즉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기능 정지에 초점을 둔 정밀 제어형 공격입니다. 중국의 DF-21D처럼 직격형 반위성 무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앞으로 실전에서 적용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해상 레이저는 이미 시돔으로 구현됐지만 우주 공간에서의 운용은 아직 기술적 장벽이 많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ADD는 K-세트 레이저 디펜스 마줄이라는 프로젝트 하에 정지궤도 이성 기반 방어망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저궤도 위성뿐 아니라 중국이 대규모로 운영 중인 정찰위성, GPS 교란용 전자전 위성, 그리고 5G 통신 위성까지 타깃으로 삼을 수 있어요. 즉, 위성 간섭은 물론 적국의 정찰 능력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방패를 구축하는 개념입니다. 중국이 최근 발표한 야오간 시리즈 고성능 위성, 특히 해상 감시용 위성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겠네요. 실제로 PLA는 동해와 남중국해 상공에 다수의 위성을 배치해 우리 해군의 움직임을 상시 감시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이 실전 배치된다면 중국의 우주 기반 감시망이 무력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그게 핵심입니다. 위성은 감시 자산이지만 동시에 지휘 통제의 중추입니다. 중국의 해군이 현재처럼 장거리 작전을 수행하려면 위성 기반의 타격 정보와 통신 네트워크가 필수인데, 그 연결고리를 KHL 계열의 고출력 레이저가 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은 PLA 입장에선 전략적 악몽입니다. 일본 또한 위성 자산을 기반으로 미사일 방어를 구축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이 실전화되면 방어력보다 먼저 눈이 멀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쟁은 지상이 아니라 궤도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군요. 미사일보다 빠르고 드론보다 정밀하며 무엇보다도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의 모든 감시 자산을 무력화하는 기술이 있다면 전장의 개념 자체가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우주 전략 방어라는 개념을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명시한 겁니다. 과거엔 우주는 과학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생존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KHL 기술의 확장은 단순한 국방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 전략 주권을 확보했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우주에서 위협을 주려 한다면 우리는 우주에서 그들을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젠 숨길 필요가 없는, KHLC 돔이 단순히 레이저 무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군사 전략, 이른바 블루라이트 전략의 핵심입니다. 블루라이트 전략이란 바다 위에서 전파, 열신호, 광학신호, 그리고 전술정 보망까지 통합하여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차단하는 해상 전자지배 전략입니다. 미국이 A2AD로 통제 반경을 설정하고 중국이 반접근 전략을 개발했다면 한국은 전자적 사각지대 제로화를 선언한 겁니다. PLA의 작전은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해역은 어디인가요? 동해, 서해, 남해 전체인가요? 아니면 일부 핵심 거점 중심으로 제한돼 있나요? 초기에는 동해를 중심으로 블루라이트 작전이 적용됐습니다. 2023년부터 진행된 울진 포항 전자전 감시선 구축 사업은 그 출발점이었죠. 이후 2024년부터는 제주 남방 해역, 이어도 근처, 그리고 서해 북방한 개성까지 확장되었고, 현재까지 구축된 해상 전자통합 플랫폼은 총 11개입니다. 여기에 2030년까지 총 20기의 고정식 해상 레이저 감시소, 그리고 14척의 시돔 전용 함정이 배치되면 남중국해를 제외한 동부가 전체 해역이 블루라이트 전략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 역시 다양한 전자전 플랫폼과 해상 스텔스 함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타입 055와 타입 054A는 강력한 전자전 대응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 해상에 전파 반사 억제장도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블루라이트 전략이 이런 역대급 대응책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한국의 전략은 회피 불가능한 감시망에 근거합니다. 단순한 레이더망이 아니라 고고도 무인 감시체계, 해상 드론, 인공위성, 그리고 해저 고정 센서까지 통합한 오중 감시 구역을 운용하고 있어요. 특히 강릉 해역에는 수심 200m에 매설된 음향광학 복합 감지기가 설치되어
스텔스 함정조차 탐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PLA가 표면 반사율을 낮추고 스텔스 디자인을 적용해도 수중광 음향 반응까지 속이기는 불가능합니다. 시돔은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표적을 예측 타격합니다. 이런 작전의 확장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블루라이트 전략이 국내 해역에만 머무르면 방어 개념에 그치겠지만 만약 한국이 이 전략을 동맹국이나 국제해양안보연합체와 공유한다면 새로운 해상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겠죠.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NATO 동맹 내 6개국 해군이 부산에 초청되어 시돔 시연을 비공개로 참관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은 KHL 블루라이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 검토 요청을 공식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판매가 아니라 한국이 만든 전자전 기반 해양 방어 패러다임을 수출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항모를 중심으로 세력을 유지했다면 한국은 센서와 빛으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미국, 중국, 일본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고 바로 그 때문에 PLA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KHL 돔의 기술적 정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의 뿌리는 사실상 삼성전자, 하나시스템,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ADD라는 세 축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술 역량의 총합입니다. 삼성은 2018년부터 반도체 AI 프로세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해왔고, 하나는 레이더, 전자전 장비를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양산하는 기술을 쌓아왔으며, ADD는 이 두 민간 기술을 국방에 맞게 통합하여 전략 체계화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미국이 민군 기술을 철저히 분리하고 일본은 기술 이전에만 의존하던 반면 한국은 이 셋을 하나의 동맹처럼 연결해 국방 기술의 내재적 독립을 달성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 협력 구조는 단순한 계약 기반이 아니라 일종의 전략 컨소시엄이라고 봐야겠군요.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을 위해 기술을 헌신한 구조라면 그 과정 자체가 다른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방식이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AI 칩을 납품한 게 아니라 KHL에 최적화된 전용 AI 연산 모듈인 노로코어 K를 개발해 공급했습니다. 이 칩은 초당 1, 4조 연산이 가능한 구조로 기존의 미국산 GPU 기반 시스템보다 8배 빠른 분석 속도를 자랑합니다. 하나 시스템은 고출력 레이저 빔의 분산 손실을 막기 위한 신소재 광섬유를 직접 설계했고, ADD는 이 모든 하드웨어를 군사교리, 전장 환경, 해양 통제 개념과 통합하여 지금의 시돔을 완성한 겁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조립이 아니라 전략 통합 체계입니다. 미국도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레이시온 같은 기업들과 군이 협력하긴 하지만 거긴 엄연히 수주 구조이고 정부가 리스크를 보장하죠. 한국은 삼성이나 한화가 실제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개발을 주도했는데 이건 사실상 국가 방위에 민간이 자기 생존을 걸었다는 의미 아닌가요? 맞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은 비공식적으로 국가 안보가 무너지면 반도체도 없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고, 한화의 김동관 대표는 아예 회사를 방산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KF21, K9, KHL까지 방산전 분야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건 수익이 아니라 전략 생태계 구축입니다. 특히 ADD는 이 구조를 단순한 군사협력에서 벗어나 전략기술 동맹이라는 형태로 제도화했으며 2027년부터는 관련 기술에 대한 외국인 투자 및 접근을 제한하는 국방산업보호법 개정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특정 기술에 대해 독점하거나 통제를 우선시하지만 한국은 자체 확보라는 전략적 독립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고 일본이나 중국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특히 일본은 경제동맹 기반의 방산 재건을 시도 중이고 중국은 국영기업 중심으로 인공지능과 무기 시스템을 통합하려 하고 있는데 이런 한국식 민군 융합 모델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는 않을까요? 실제로 일본은 도요타와 미쓰비시 중공업 간의 협력에서 비슷한 모델을 시도하고 있지만 기술 속도와 유연성 면에서 한국에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국영기업이 기술의 혁신보다 권력 유지를 우선시하다 보니 민간 AI 기술이 군사 시스템에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반면 한국은 위기 앞에서 기업과 국가, 기술과 전장이 하나로 융합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시돔입니다. 이건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기술 전략 행동 3위일체 구조입니다. PLA가 두려워하는 건 레이저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기술 구조를 복제할 수 없다는 2025년 5월 미 국방부는 내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KHL 시돔은 최소 2, 5세대에서 3세대 앞선 기술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일부 의원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됐고 그중 일부 내용이 유출되면서 워싱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문제는 단순한 레이저 무기의 성능 차이가 아니라 AI 통합, 실전 배치 속도, 전략 운용 체계 전반에서 미국이 뒤처졌다는 구조적 격차였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수십억 달러를 들여 개발 중인 DEWS나 IFPC HPM 체계는 아직도 실전 적용 테스트를 반복 중인데 한국은 이미 KDX-3 A급 함정의 실전 배치를 완료하고 복수의 작전 성공 사례까지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공식적으로 여전히 자신들의 레이저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주장하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기지 연설에서 미국은 우주와 바다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실제 기술 현황과는 괴리가 큰 것 아닐까요? 그건 정치적 과시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3년 이후 방산 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그 대부분이 기존 플랫폼 유지나 인건비로 흘러갔고 차세대 에너지 무기 개발에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더 MSHOAD 프로젝트는 아직도 차량 기반 출력 50kW 테스트에 머물러 있고 해상용 HLOS는 간헐적 레이더 연동 오류로 작전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300kW급 출력을 AI 기반으로 통제하고 레이더 센서 레이저 일체화를 실현했죠. 그 결과 한국의 시돔은 미 해군조차 현재 시점에서 상용화 불가능이라 평가한 기술을 실전에서 운용 중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상황을 단순한 기술 격차로 볼 게 아니라 동맹 내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전략적 문제로 인식해야 하지 않을까요? 군사적 주도권이 기술을 따라가게 된다면 한미동맹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본질을 짚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동맹의 정체성을 공동 방위해서 전략적 협업으로 확장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미국이 무기를 제공하고 한국은 인력과 기지를 제공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기술 주도권이 한국에 넘어오면서 미국은 오히려 기술 도입을 요청하는 위치가 된 거죠. 실제로 미 해군은 2025년 6월 한국 국방부에 KHL 제어 알고리즘의 일부 공유를 비공식 요청했으나 서울은 이를 일축하며 공동 생산 없는 기술 공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적 기술 독립이라는 한국의 전략 철학을 상징합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한국의 독주 또는 협력 부재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그런 시각은 오히려 시대착오적이지 않나요? 지금은 누가 더 많은 무기를 파느냐가 아니라 누가 기술의 룰을 쥐느냐가 중요한 시대인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20세기 군사동맹은 병력과 물류 중심이었다면 21세기 안보체계는 기술과 알고리즘의 동맹이어야 합니다. 한국은 그 중심을 스스로 만들고 있고 미국은 기존 질서에 안주하다가 그 흐름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돔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자부하던 기술 우위라는 서사를 허물어뜨린 상징이자 한국이 기술과 전략에서 자립 가능한 패권 국가로 진입하고 있다는 현실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지금 워싱턴이 느끼는 당혹감은 바로 그 서사 붕괴에 대한 반작용일 뿐이며 문제는 그 반응이 아니라 그 뒤따를 재편에 어떻게 중국이 이번 시돔 사태로 겪은 피해는 단순한 전술적 패배가 아닙니다. 기술과 전략이라는 두 축이 동시에 붕괴된 이중 실패입니다. PLA는 수년간 고속 현대화를 내세워 자신들의 해군력을 세계 2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해왔지만 KHL에 의한 단일 타격에 허무하게 뚫린 이후 내부에서는 기술 역량 전반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전자전 무력화, 통신 두절, 스텔스 함정 탐지 실패, 여기에 레이저에 의한 센서 융해까지 겹치면서 중국 해군은 실제로 적을 감지하지 못한 채 피격당한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기술이 무너지자 전략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통제된 상황이었다며 자체 점검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죠. 심지어 국영 언론에서는 오작동 가능성, 내부 배선 이상, 해양 기상 영향 같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식의 대응이 오히려 내부 전략 붕괴를 더 가속화시키는 건 아닐까요? 그 점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PLA는 기술 실패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전략 전반에 대한 현실적 개입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중국은 자신들이 구축한 지역 A2AD, 접근 거부, 영역 거부, 전략에 절대적 자신감을 갖고 있었지만
시돔은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이 전체 개념을 무너뜨렸습니다. 더 이상 레이더도 통신망도 스텔스 플랫폼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됐고, 이는 곧 작전 지속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해양 전략이란 기술적 우위가 전제될 때만 유효한데, 그 전제가 깨진 순간 전략도 자동 붕괴된 셈이죠. 게다가 중국의 전략은 항공모함 중심, 대함 미사일, 위성 정찰이라는 세 축 전개에 기반하고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한국의 블루라이트 전략과 KHEL 체계에 의해 무력화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위성이 레이저로 실명당하고 미사일이 요격되며 항모가 타격을 우려해 반경 500km를 넘지 못하게 되면 사실상 해양 패권 전략은 좌초된 것 아닌가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중국의 전략은 강력함을 전제로 했지만 지금은 노출된 취약성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리아오닝 항모전단이 최근 황해로 진입하려다 방향을 급선회한 이유 역시 시돔 작전 반경이 실전 적용되었다는 정보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PLA가 수년간 구축해온 표면적 확장 전략은 KHEL의 등장으로 인해 내부 붕괴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단순한 군사적 후퇴가 아니라 전략적 철수입니다. 기술을 잃은 전장은 지도만 남고 현실적 작전은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자국 내 레이저 굴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향후 3년 안에 레이저 무기 개발 예산을 수십조 위안으로 늘릴 계획이라는 보도도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을까요? 자금이 있다고 기술이 따라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KHL이 가진 핵심은 단순한 출력이나 센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 전술 운용 알고리즘입니다. 중국이 지금 투자하는 건 하드웨어 중심이고, 그것도 국영체제 내 권력 안배 구조로 인한 효율성 저하가 명백합니다. 반면 한국은 삼성, 한화, ADD의 민군 통합 모델을 통해 기술 속도, 응용성, 전략 연계 모두에서 이미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어요. 중국이 수십조 위안을 쏟아도 따라잡을 수 없는 건 이 조직적 설계 그 자체입니다. 결국 PLA는 기술에서도 밀리고 전략에서도 밀리고 정치적 체면까지 구기게 된 이중 패배를 이미 감당하고 있는 KHLC 돔이 단순히 함정에만 탑재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단절의 전략, 즉 적의 지휘 감시 통신 체계를 의도적으로 끊어버리는 작전을 위해 KHEL을 다양한 플랫폼에 통합 배치하고 있습니다. 해상 드론, 무인 잠수정, 해양 고정식 기지 등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도 모두 레이저 발사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는 전장 전반을 전자적으로 비우는 차세대 작전 개념을 의미합니다. 기존엔 레이저가 국지방어 무기였다면 이제는 전략 단위에서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비드로 진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단절 전략의 작동 방식은 기존 전자전과 어떻게 다릅니까? 전자전도 결국 적의 통신을 방해하고 센서를 마비시키는 방식인데, KHEL의 전략적 활용이 어떤 점에서 더 위협적인가요? 전자전은 간섭 기반이고 전파 의존적입니다. 하지만 KHEL은 물리적 레이저 에너지를 통해 직접 센서, 안테나, 통신기기를 태워버립니다. 예를 들어 해상 드론 K머린 11은 KHEL 소형 모듈을 탑재해 반경 25km 내의 적 표적에 대해 레이저 조준 열폭발 센서 마비라는 3단계를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적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고 입을 닫는 것이죠. 전자파로 막히지 않고 스텔스로 숨지도 못하며 무엇보다 사람의 지휘 없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기존 전자전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선 개념입니다. 이 기술이 잠수함에 탑재된다는 건 더 충격적입니다. 수중 플랫폼에서 레이저를 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해수면에서는 레이저의 산란과 흡수가 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의 기술이 또 한 번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ADD와 하나는 수중용 레이저 전송 시스템인 H-웨이브 기술을 개발해 수심 20m 이내에서 수면을 투과해 위협 표적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KHEL을 잠수함에 적용 중입니다. 이 시스템은 수면의 움직임과 염도, 광굴 전률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해 조사 각도를 조정하고 고출력 펄스를 짧게 분사함으로써 목표물의 센서를 파괴합니다. 조용히 다가와 눈을 멀게 하고 통신을 끊으며 작전 자체를 중단시키는 존재. 더 이상 잠수함은 어뢰와 미사일만 쏘는 무기가 아니라 적의 인지 자체를 없애는 플랫폼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고정식 해양기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움직이는 플랫폼이 아니라면 레이저를 유연하게 운용하기 어렵지 않나요?
반대로 고정식이기 때문에 레이저를 더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 남단 이어도 근처에 건설 중인 광전자 감흥기지 HIS-1은 수직형 KHEL 모듈 4개를 탑재해 360도 방향에서 들어오는 모든 표적에 대해 상시 조준이 가능합니다. 태풍, 해무, 야간 등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자체 발전 설비와 광학 추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지는 단순히 방어 거점이 아니라 빛의 요새입니다. 접근하는 모든 표적을 탐지하고 전파 없이 제압하는 기능은 중국이나 일본이 갖추지 못한 새로운 해양 방어의 방식입니다. 이 정도면 전장 전체가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느껴지네요. 들어오면 통신이 끊기고 감시가 사라지고 공격조차 감지되지 않은 채 전투불능에 빠지는 구조. 이런 작전이 실현된다면 중국 해군의 기존 전략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단절의 전략입니다. 적이 우리를 보는 능력을 제거하고 지휘체계의 연결고리를 끊으며 작전 수행 자체를 차단하는 접근. 시돔이 시작이었고 드론, 잠수함, 기지로 확장되면서 전장은 더 이상 물리적 충돌이 아닌 정보와 통제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PLA는 단 한 번의 실전 접촉 없이도 이미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 작전 개념은 아군의 피해 없이 전장을 무력화하는 한국만의 전술적 해법이라는 점에서 기존 모든 해군 전략에 2025년 7월 대한민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세계 군사 외교 무대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지금부터 속도와 회피 기동 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군함은 한국 해역에 진입하지 말라.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도 통신을 하지 않아도 우리 시스템은 모든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공격은 통보 없이 시작될 수 있다. 이 짧은 성명은 곧바로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에게 충격을 안겼고 미 해군은 물론 일본 자위대, 중국 PLA까지 긴급 대응 회의를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국가도 지금까지 속도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군사적 허용 범위를 설정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지나치게 도발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속도가 느리면 사격 대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실질적인 전투 개시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외교적 파장이 크지 않을까요? 그 지적은 외형만 보고 본질을 놓친 해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설정한 속도 기준선은 단순히 기동 성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 적응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동북아 해역은 시돔, KHL, AI 기반 블루 라이트 전략 등으로 초고속 전장으로 진화했는데 이를 감당할 기술이나 전술 없이 진입하는 것은 스스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겁니다. 전쟁이 아니라 전장 수준에 대한 현실적 경고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발언은 무기적 우위보다도 심리적, 전략적 선포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군요. 상대에게 우리는 이미 미래에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인데 실질적으로 이 발언 이후 변화가 있었나요? 실제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2030년까지 구축 예정이던 차세대 스텔스 호위함 계획을 2026년으로 앞당겼고 기존 아키즈키급 구축함의 레이더 및 통신 시스템을 한국의 대응 속도에 맞추어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예산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KHEL 수준의 레이저 요격 체계를 보완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서울의 전술 데이터 공유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입니다. PLA는 타입 055의 배치를 줄이고 보다 빠른 회피 기동이 가능한 타입 056 경호함 투입을 늘리고 있으며 일부 군함은 아예 한국 작전 반경 밖으로 빠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서울의 경고 이후 45일 내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대상이 단지 중국이나 일본만이 아니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 성명은 전체 해역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국, 러시아, 인도, 심지어는 동남아 국가들까지 모두 포함된 셈인데요. 이건 단순한 방어를 넘어 사실상 해양 통제 선언 아닐까요? 맞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가 우리 해역을 침범하면 대응하겠다는 수준의 소극적 안보를 넘어서 우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상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능동적 해양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가졌다는 게 아니라 해양 작전의 속도 기준과 기술 문법을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의지이며 세계 각국은 이제 한국이 정한 기준에 맞춰 해양 작전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PLA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전쟁이 아니라 기준을 잃는 것이며
지금 이 기준은 분명히 서울에서 설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시돔의 등장 이후 PLA는 레이저 앞에서 무기력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해군용 전자기 레일건, 일명 레일건 JG600을 실전 배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8월 중국은 하이난 섬 인근 해상에서 타입 055 개량형 구축함에 레일건을 탑재해 시험 사격을 진행했고, 이 장면은 일부 위성 영상과 위챗을 통해 유출되었습니다. 공식 보도는 없었지만 이 레일건은 초당 5km, 약 마하 7 이상의 속도로 텅스텐 발사체를 사출하는 구조로 알려졌으며, PLA는 이를 통해 빛보다 빠른 타격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전개됐습니다. 그런데 레일건은 이론상으론 굉장히 위력적인 무기 아닙니까? 포격 없이 자기장을 이용해 고속 발사체를 날리는 방식이라 미사일보다 빠르고 방어가 어려운 게 장점인데요. 이런 무기가 왜 KHEL 앞에선 무력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준비 시간과 에너지 노출입니다. 레일건은 강력한 전자기장을 순간적으로 발생시키기 위해 수초간의 충전 시간이 필요하고, 이 충전 단계에서 레이더 및 전자신호가 일정한 패턴으로 방출됩니다. 시돔은 이 신호를 감지한 뒤 발사 직전에 에너지 포집 모듈을 조준해 레이저를 조사함으로써 시스템 전체를 과열시켜 정지시킵니다. 실제로 하이난 해역에서 발생한 모해 충돌에서 레일건이 발사되기도 전에 그 포신의 냉각 장치가 녹아내린 정황이 민간 위성 사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준비 동작이 드러나는 순간 레이저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빠른 무기라도 먼저 움직이는 순간 노출되는 속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PLA가 레일건에 기대를 걸었던 이유 자체가 전략적으로 오류였던 셈 아닙니까? 정확한 분석입니다. 중국은 기존 미사일 기반 전략이 시돔에 무력화되자 비접촉형 운동에너지를 활용한 레일건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만, 기술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결과였습니다. KHEL은 발사체를 요격하는 게 아니라 그 발사 과정 자체를 무력화하는 구조입니다. 즉, 사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는 전술이죠. 또한 레일건은 발사 시 엄청난 소음과 열을 동반하기 때문에 스텔스 작전에도 부적합합니다. 결국 PLA는 기술적으로 과시적이지만 전략적으로 치명적인 무기를 실전 배치한 셈이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 내부 군사 포럼에서도 레일건 실전 투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 대비가 아니라 체면용 무기였다. 탄약보다 배터리가 문제다. 같은 내부 의견들이 나오는 걸 보면 PLA 내부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중국 국방과학기술대학 출신 일부 전문가들이 내부 포럼에서 레일건은 전자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분석을 공개했고, 이후 해당 자료는 검열 조치되었습니다. 이처럼 PLA 내부에서도 현실적 효용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인데, 예부에선 계속 차세대 전술이라는 이름으로 홍보하고 있으니 모순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레일건이 준비 신호를 감지하고 사전 타격하는 알고리즘을 완성했으며, 시돔은 지금도 레일건이 냉각장치, 전력 공급 라인, 지향 시스템을 탐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자동 타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PLA는 한 발도 쏘지 못한 채 체면만 앞세운 채 전장을 20세기 해전의 개념은 간단했습니다. 더 큰 포, 더 많은 미사일, 더 넓은 항모 전단이 승리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그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KHL 시돔을 통해 보여준 현실은 더 이상 함포와 미사일이 중심이 아닌 BD 주도하는 전장의 도래입니다. 전통적 화력은 대응을 전제로 하지만 레이저는 반응 없는 선제입니다. 통신이 끊기고 레이더가 멈추며 전투 시스템이 조용히 무력화되는 시대, 승부는 이미 발사 전에 결정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세계 해군 전술의 정의를 화력 중심에서 빛 중심으로 전환시킨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환은 단순히 기술의 진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전략과 군사 교리 자체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봐야겠군요. 미국이 항모, 중국이 대한미사일, 일본이 통합탄도 요격 체계에 집착하는 동안 한국은 전혀 다른 문법으로 바다를 재정의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배치한 것이 아니라 작전 개념 그 자체를 재설계했습니다. KHEL은 파괴보다는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공격보다도 억제에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적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만들며 결국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는 병력의 희생 없이 결과를 만드는 새로운 전장의 구조이며 한국은 그 구조를 설계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과거의 전쟁이 철과 화약의 충돌이었다면 오늘날의 전쟁은 빛과 알고리즘의 대결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실제로 전 세계 해군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전략을 단순히 주목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작전에 반영하거나 전술을 수정하는 움직임도 감지되나요? 이미 명백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블록 구조 기반 작전을 수정해 해상 플랫폼 간의 통신 우선순위를 재설정했고, 일본은 자위대 함정에 대한 전자적 은폐 수단 강화를 위한 예산을 2배로 증액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한국형 KHEL 전략을 모듈 단위로 구매해 자국 해역에 시범 적용 중이며, 폴란드는 해상용 KHEL 시스템을 자국 연안에 도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이 아닌 작전 개념 자체의 이전이며 한국이 전술 설계국의 위치에 올랐음을 뜻합니다. 과거엔 미국이 기술을 팔고 동맹국은 사용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한국이 전략을 설정하고 세계가 이를 학습하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단지 한 무기 체계가 아닌 하나의 군사 철학이 태동하는 순간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이더를 보는 게 아니라 반사광을 읽고 속도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예측하며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만드는 방식. 이런 전장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패권의 정의를 바꾸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해군은 함선수, 미사일 탄두수, 항모전단의 크기로 평가되었지만 지금은 누가 전장을 통제하는가로 평가됩니다. 통제란 무엇인가요? 보이지 않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하고 결국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은 KHL과 AI,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이 세 가지를 모두 실현했고 해군력의 정의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해상 패권은 이제 숫자가 아니라 구조와 속도의 문제입니다. 빛이 무기가 되고 속도가 방패가 되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은 그 중심에 서 있으며 해전의 미래는 지금 이곳에서 재작성되고 있는